예, 630쪽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인데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집합건물법상의 의결권 행사 있죠. 의결권은 반드시 본인이 행사할 필요는 없어요. 의결권은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의결권. 확인을 하고 가시면 그 614쪽에 그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에 의결 방법 있죠. 의결 방법에 뭐라고 되냐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그리고 셋째 줄에 또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대리인. 그 의결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가등기 담보법인데 이 부분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담보물권을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러면 보통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뭘 설정하죠? 돈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돈 안 갚아서 이거 경매하면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뭐냐면 일단 원본하고 이자, 지연배상 얼만큼이냐면 1년분 이런 거 배당 받죠. 근데 채권자가 요것만 배당 받으려니까 양이 안 차.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거래계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을 소유 부동산에 아예 뭘 해두냐면 가등기를 해두는 거야. 가등기. 그리고 만약에 을이 돈을 안 갚으면 여기다 나중에 뭐 한다고요? 본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빌려주고 얘가 돈 안 갚으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담보가 바로 가등기 담보예요. 그러니까 거래계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1억 원 미만일까요? 1억 원을 초과할까요? 훨씬 이게 한 3억 해요. 근데 3억 하는데도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요번 위기만 넘기면 될 것 같으니까 3억 아니라 5억짜리 건물 갖다 대고 1억 빌려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결국 1억 못 갚아서 얼마짜리가 넘어가냐면 3억짜리가 5억짜리도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줘야죠.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게 당신이 본등기를 해도 된다. 그런데 본등기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얼마 주고 하라고 할까요? 이자 같은 건 생각 안 하면 3억짜리면 1억이니까 얼마 주고 2억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담보라고 불렀어요? 가등기 했으니까 가등기 담보. 근데 어떤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담보로. 그리고 돈 갚으면 등기 말소에서 찾아오고 못 갚으면 끝나는 거고. 이게 무슨 담보라고요? 양도 담보. 그리고 예전에는 매매 형식으로 실제로 매매가 아닌데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매 기간 동안 돈 갚으면 찾아오고 못 갚으면 못 찾아오고 이런 담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매도 담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빌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매매 대금처럼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매도담보와 양도담보를 구별하지 않아요. 가담법이 시행되어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어요? 가등기 방식이 있다. 그럼 둘 다 소유권 취득을 막겠다는 건 아닌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하고 하라고요? 청산하고 청산금을 줘라. 이게 가등기 담보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633쪽에 적용 범위가 있죠. 적용 범위 별 3개. 그리고 636쪽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나오죠. 실행 별 3개. 둘 중에 하나에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에서. 그래서 먼저 적용 범위를 볼 텐데 자 633쪽에 1번부터 보죠. 1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법은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모든 비전형 담보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뿐 아니라 모두 적용한다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리지 않고 비전형 담보는 모두 적용을 합니다. 자, 2번에 줄 거두실 거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돼요. 소비대차. 소비대차라는 게 뭐야? 빌리는 계약이요. 빌려 써야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되고, 그리고 파란 글씨 보시면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등기한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에 부수해야 돼요? 소비대차, 빌려 쓸 때만 적용돼요. 판례도 그 얘기고 3번 보세요. 3번.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보면 가담법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적용 범위 무엇에 부수해야 한다고 했냐면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등기나 등록이 되어야 돼요. 등기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가등기 설정 합의를 했는데 가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등기나 등록의 공시를 해야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했는데 아직 가등기는 안 했어요.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공시가 돼야 돼요. 등기 등록돼야 되고, 그리고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시험에 계속 나왔던 게 이거야.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또는 물품대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을 위해 가등기했다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에 부수해야 돼요? 소비대차.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채권도 있고요. 매매대금 채권도 있고, 그리고 빌린 돈, 소비대차에 의한 빌린 돈, 차용금 채권도 있어요. 자,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이에 부수하여 차용금 채권이 있는 상태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요 매매대금 채권은 변제합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 차용금, 빌린 돈만 남았대요. 가담법 적용해야 하나요? 이건 적용해요. 적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목적물하고요. 목적물하고 이 채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자는 뺀 거예요. 채권과 이자 합산액과 이 목적물의 가액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적용할까요? 당연히 이게 커야 청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채권액이 더 크면 가담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 예약 당시에 목적물 가액하고 차용액, 물론 이자 합산한 거예요. 어느 게 더 클 때만 적용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적용하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더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5천만 원짜리 건물이다. 1억 빌려주고 5천만 원짜리 건물에 가등기했다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2억짜리면 가담법 적용해야 하나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건물에 저당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 저당이 1억 5천짜리예요. 자, 2억짜리 건물에 1억 5천짜리 저당이 달려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가담법 적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는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 나머지 건물 가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괄호 3번의 셋째 줄에 만일, 가운데 보세요. 만일 목적물의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에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은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조단에 예가 들어져 있죠. 뭐라고 하냐면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5억 상당의 부동산. 그럼 이거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2억짜리예요. 그럼 가담법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할 때는 선순위 저당권을 공제하고 가액을 구별한다. 자, 판례는요. 1번의 굵은 글씨 뭘 담보한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 위에 판례.
공사대금. 공사대금 이런 말 들어가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돼야 되고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등기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답니다.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등기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가담법은 꼭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권리 취득을 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서 좀 기억하실 점은 넷째 줄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리 취득에도 적용되는데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건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건?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 담보물권이에요. 전형적인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머리 글자 따면 뭐예요? 저질. 전은 뭐예요? 전세권, 전은 저당권, 질은 질권. 요거 취득을 위한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지금 적용 범위 보셨어요? 쉽게 나오면 그냥 적용 범위에서 물어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이런 말 나오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채권액과 목적물 중에서 목적물 가액이 더 클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중복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돼요. 바로 그냥 실행 보시면 돼요. 636쪽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고 이 목적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가등기가 몇 종류가 있다고 했냐면 2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하게 보는 거고 일반 가등기는 왜 해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계약하고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물권법 등기 파트나 또는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가등기는 다 무슨 가등기냐면 줄여서 보존 가등기. 근데 이건 지금 무슨 가등기냐면 돈 빌려주고 하는 거죠. 무슨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2종류가 있어요. 보존 가등기 아니면 담보 가등기예요. 근데 이건 돈 빌려주고 있으니까 담보 가등기인데 을이 돈을 갚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야죠. 실행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뭐가 있냐면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실행은 소위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적 실행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 가등기 담보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이 담보 가등기는 그냥 뭘로 변화되는 거냐면 그냥 저당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담보 가등기가 되면 얘는 그냥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100%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 가등기는 뭘로 변한다고요? 저당권. 그럼 만약에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담보 가등기가 제일 먼저 설정됐어요. 제일 먼저 설정됐다면 경매 실행 시에 담보 가등기가 존속할 수 있어요? 언제나 소멸해요? 언제나 소멸해요. 왜냐하면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변하니까?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라는 게 존속해요? 무조건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 이번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사례 쭉 설명한 다음에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담보 가등기가 존속할 수 있느냐? 존속할 수 없어요. 무조건 소멸. 그게 첫 번째. 그럼 경매라는 건 그냥 여기서 특별하게 가담법에 규정을 둘 이유가 없죠. 이건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니까. 민법에 저당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가담법에서 규정할 내용이 아니고 그럼 가담법에서는 뭘 규정할까요? 사적 실행이요. 사적 실행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귀속청산. 띵동. 무슨 소리예요? 이거 꺼주세요. 띵동 소리 계속 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예. 몸짓 하잖아요.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이 있는데 우리 가담법에서는 뭐만 인정하냐면 귀속청산만 인정해요. 처분청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 경매를 실행하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팔아가지고 경매해서 자기 채권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경매라는 건 귀속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에요? 처분청산이에요. 그러면 공적 실행으로서의 처분청산은 가능해요. 그게 경매니까. 근데 사적 실행, 자기가 개인적으로 실행하면서 처분청산을 할 수는 없어요. 뭐만 된다고요? 귀속청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귀속청산이라는 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귀속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청산하고 소유권을 갖는 게 귀속청산인데 처분청산은 뭐 하고? 처분하고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이건 속뜻이 어떤 거냐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걸 팔아버리고 자기가 받을 돈 받고 남는 돈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청산하기 전에 이미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은 아무나 해요? 처분권자가 해요? 처분권자. 그럼 이 처분청산의 속뜻은 청산하기도 전에 이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담법에서는 청산 없으면 소유권 취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인정한다고요? 귀속청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경매가 실행이 되면 얘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등기부상 딱 보면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있잖아요.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고 보존가등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한 게 보존가등기라면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받을 돈은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하는 거지 돈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이게 담보가등기면 우선 변제를 받는 거고 담보가등기가 아니면 우선 변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경매 법원이 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최고서를 보내요. 당신 뭐냐? 당신 정체를 밝혀라. 당신이 만약에 담보가등기권자면 그 내용하고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액수, 금액을 밝히고 당신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담보가등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보존가등기죠. 아니면 뭐만 그 내용을 통지해라라고 신고하라고 최고서를 보내요. 그럼 제가 갑인데 제가 만약에 담보가등기권자예요? 집에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당신이 담보가등기권자면 내용, 채권의 원부, 존인, 액수를 신고해라. 귀찮아서 안 했어요. 배당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신고 안 하면 배당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자기가 받을 채권 이런 것을 경매 시에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아닌 사람은 돈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나 보존가등기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어떤 건지 되시겠죠? 실제로 등기부상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가 언제나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뭘 보낸다는 거예요? 최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알려달라 이거죠. 그 얘기고.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 제일 위에 있는 게 보존가등기예요. 저당권보다 보존가등기가 위에 있다. 경매 실행되면 보존가등기 존속에 소멸해요. 그건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담보가등기면 무조건 소멸해요.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경매 실행되면 뭘로 바뀌니까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언제나 소멸하는 거고 보존가등기면 돈 받을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본등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경매 시에 존속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보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은 거의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귀속청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최소한 변제기는 지나야죠. 적으실 필요 없어요. 보시기만 해요. 책도 보지 마시고 보고 이해만 하세요. 책은 나중에 다 볼 거예요.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실행 통지하는 거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면 내 거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실행 통지가 도달되면 2달의 청산 기간이 진행이 돼요. 2달.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이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야, 네 건물 3억이지? 내가 너한테 2억만 주면 본등기 할 거야. 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그리고 얘한테 도달되고 몇 달? 2달. 그럼 이 2달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주는 걸까요?
채무자를 위해 마지막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요 2달 사이에서는 갑이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도 을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산금을 주면서 뭘 할까요? 본등기와 인도를 받겠죠.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 이행 관계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요걸 차례대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그림 봅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을 소유 건물에 갑이 담보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이건 일단 등기부 갑구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을이 돈을 안 갚았다.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요? 실행통지. 그럼 실행통지는 변제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변제기는 지나야 돼요? 당연하죠. 간단한 거지만 이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실행통지는 변제기 전에 하여도 무방하다. 안 돼요. 아니, 변제기도 안 지났는데 니네 집 가질 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지나야 돼요?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가 지나면 언제라도 실행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 실행통지를 합니다. 자, 실행통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이라 하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말해요. 채무자 등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부에게 해야 돼요. 전부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으로 보면 누구만 있어요? 채무자만 있죠. 근데 만약에 그림에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가등기 달린 거 산 사람, 얘가 제3취득자죠. 그럼 누구에게 통지해야 돼요? 을하고 병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을이 채무자인데 병이 얘가 건물 없으니까 자기 건물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얘 뭐예요 그럼? 물상. 얘가 이걸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정은 뭐예요?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는 을이고 병은 물상보증인이고 정은 제3취득자면 누구에게 통지해야 돼요? 을, 병, 정 모두에게 해야 돼요. 모두에게.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건 무효예요. 반드시 채무자 등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려주느냐? 알려줄 내용은 청산금의 평가액입니다. 청산금의 평가액. 야, 네 건물이 3억인데 너 나한테 1억 빌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2억만 주면 본등기 할 거야. 얼마만 주면 니네 집 가질 거야 라는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이게 3억이다라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을까요? 갑이 지 맘대로 할까요? 지 맘대로 해요. 누가 평가한다고요?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되는 통지를 했다. 이 미달되는 통지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유효해요. 무효면 시험이 많이 안 나왔겠죠. 당연한 거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정상적인 청산금을 안 주면 본등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제대로 돈 안 줘? 나 본등기 못 해줘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미달하는 통지를 한다고 해서 절차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야, 네 건물 3억인데 빼니까 2억만 주면 돼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가착오였어요. 실제로 남는 돈이 1억인데 2억이라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얘가 나의 실수 이러면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얘는 다툴 수 없어요. 자기가 평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실행통지는 구두로 해도 될까요?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왠지 엄청 중요한 거니까 서면일 것 같지만 상관없어요. 서면, 구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게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였어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예요. 요거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방식에 제한 없고.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면 이게 도달되면 즉시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냐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등에게 도달시키면 그 도달 사실이 확인되면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그 내용을 다시 통지해 줘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후순위 권리자. 그럼 후순위 권리자라는 건 누구보다 뒤에 들어온 애를 말할까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니까 얘보다 느리면 후순위, 얘보다 빠르면 선순위요. 자, 이게 지금 등기부 갑구예요.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저당권이 2개 달려 있습니다. A저당, B저당. 얘가 1억 원,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순위냐 후순위냐는 것은 누굴 기준으로 따진다고요? 가등기 기준이요. 얘 기준. 그럼 얘보다 빠르면 선, 얘보다 느리면 후죠. 그러면 구가 다르잖아요. 구가 다르니까 순위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순위번호로 따져요? 접수번호로 따져요? 접수된 거 따졌더니 얘가 제일 먼저 접수됐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에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선순위고 B는 후순위예요.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이거 남았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누구에게 바로 알리라고요? 후순위자에게 알려줘라. 왜 후순위자에게 알려줄까요? 돈 받아 가라고. 얘도 얘한테 돈 빌려준 애잖아요. 근데 선순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본등기하면 없어져요? 갑이 인수해야 돼요? 갑이 인수해야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네 건물 3억인데 나한테 빌린 거 1억이랑 내가 본등기하면 A저당권 떠안아야 돼. 그럼 내가 너 대신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그럼 1억을 또 빼야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1억만 주면 돼. 그런데 후순위자의 채권액은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왜 안 뺄까요? 후순위자 거는 이 갑이 책임질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만 따는 거지. 후순위자야. 돈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못 주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것만 뺀다고요? 선순위.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 OX예요. 틀려요. 누구 것만 고려해요? 선순위자 것만 고려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선순위자에게 얼마 남았고 이런 사실을 알려줘요? 후순위자에게만 알려줘요? 선순위자에게는 안 알려줘요. 왜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선순위자는 얼마가 남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갑이 떠나야 되니까 이 후순위자야 얼마 남는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다리다가 받아가야 되지만 선순위자는 무조건 갑이 책임져야 되니까 얘는 돈을 떼요, 안 떼요? 떼일 수 없는 애예요. 갑이 무조건 떠나야 되니까. 근데 얘는 후순위니까 잘못하면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 드셨나요? 네. C가 살아요. 이 C는 뭐 하는 애냐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보증금 1억. 그럼 여기 C가 살고 있는데 얘가 선순위, 얘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래요. 그럼 본등기하면 없어져요? 갑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그러면 보증금 나중에 누가 빼줘야 돼요? 갑이. 그럼 여기서 1억을 또 빼야죠. 남는 거 없어요.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한 푼도 없다는 이 슬픈 소식을 채무자 등에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를 안 하면 본등기 못해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음을 알려줘요. 물론 청산금이 없을 때는 우리 판례에 하면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시할 필요 없대요. 그냥 읍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실은 알려줘야 돼요. 안 하면 본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한 푼도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채무자 등에게 알려지고 마음 비운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순간 또 누구한테 알려져요? 조마조마하고 있던 후순위자에게 알려져요. 얼마 남았다고? 빵이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얘한테 너한테는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 마음 상하겠죠. 난 1억 받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게 3억이라는 걸 누가 결정해요? 갑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게 내가 볼 땐 저 건물 5억이에요. 그럼 5억이면 나한테 떨어질 돈이 있잖아요. 근데 갑이 몰라 난 3억이야 이러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문이 나와요. 불만이 있으면 청산 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둡니다. 누구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후순위자. 그럼 얘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변제기 전이라도. 근데 조심하실 점은 기간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만.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경매 청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무슨 얘기냐면 자, 실행 통지가 됐어요. 실행 통지가 언제 됐냐면 예를 들어 2월 1일 날 청산금 없습니다라고 실행 통지가 되고 후순위자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후순위자의 변제기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자, 그러면 얘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면 언제가 돼야 돼요? 5월 1일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월 1일 날 도달되고 2달 지나면 4월 1일 되면 청산금이 없으면 곧바로 뭐 해버릴까요? 곧바로 청산금을 주고 하는 건데 없으니까 곧바로 그냥 뭐예요? 본등기하면 이 사람의 후순위의 저당권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경매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요 2달 사이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했냐면 본등기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시간이죠. 그러면 요 청산기간 내에서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 사이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얘가 그냥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전이라도 돼요?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경매를 청구하는 순간 이제 귀속 청산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얘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제 얘는 본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건 뭐로 바뀌니까?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되죠? A. 그 다음에 갑, B. 우선 변제받고 끝나요. 무조건 경매가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좀 심하다. 이 권리는 얘가 한번 본등기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사실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다 조사해가지고 정해서 다 채무자들에게 다 날리고 다 확인한 다음에 후순위자에게 다 알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기분 나쁘네 경매 이럽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본등기 할 수 없어요. 이럴 거면 진작에 경매하지.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론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법은 이렇게 규정했어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언제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청구되면 귀속청산은 진행돼요? 중단돼요? 중단되고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하나만 더 봐요.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어요. 근데 X라는 사람이 나는 이 후순위자의 채권자다 이러면서 요 청산금 채권, 이 청산금 1억 원을 얘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자, 그러면 이 X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청산금을 압류하면 얘는 청산금을 후순위자에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압류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청산금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얘는 뭘 할 수 없어요. 본등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냐면 요 청산금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법원에 공탁하고 본등기하면 돼요. 그럼 이때 공탁은 청산기간 만료 전에도 해도 될까요? 청산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될까요? 자, 본등기는 청산기간 전에, 만료 전에도 해요? 만료 후에 하는 거예요? 만료 후에. 그럼 청산기간 경과 후에 뭐 하면 돼요? 공탁을 하고 바로 본등기를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 집에 D가 살아요. 마지막 사는 애예요. 마지막 사는 애. 이 D는 누구냐면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그러니까 후순위라는 건 누구보다 뒤라는 거예요. 얘보다. 그러면 본등기하면 얘는 대항할 수 있는 애요? 대항할 수 없는 애요? 대항할 수 없는 애요? 그런데 우리 가담법은 요 후순위 임차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어떤 규정을 하나 뒀냐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사이에 이 후순위 임차권자가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줬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나는 아니고 요게 인정이 되려면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만약에 남았다면
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인도 못해라고 뭐 해줄 수 있다고요? 동시행. 근데 청산금이 남는 게 없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당연히 인도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후순위 임차권자는 언제나 보증금과의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 뭐가 남았을 때요?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리되셨나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뭐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사실 이게요. 책 읽으면서 줄거가면서 이건 아까 그 집합건물법은 줄거가면서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줄거가면서 외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건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 중에서 뭐만 인정돼요? 귀속청산. 그래서 청산하고 소유권을 귀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뭐가 지나고 뭐 해야 돼요? 실행. 뭘 실행 통지해야 돼요? 뭘 알려주라고요? 청산금 요만큼 남아.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거.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되면 그 도달 내용 사실을 누구에게 바로 알려요? 후순위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릴 때 자기가 받을 채권액은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3억인데 내 돈 받을 게 1억 있으면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2억만 주면 되는데 근데 그 부동산에 선순위 가등기보다 더 빠른 저당권이 있어요. 본등기하면 없어져요. 저당권자가 인수해야 돼요. 가등기권자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빼요. 후순위자 거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후순위자 거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마는 거죠. 그래서 누구 거만 빼냐면 선순위자 거만 빼요.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 것만? 선순위자만 후순위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후순위 채권자가 청산금 가압류 들어왔다. 압류 들어오면 얘는 청산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공탁하고 그리고 본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공탁이요? 기간 후에 전에. 기간 후에 공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원래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라가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청산금이 남았다면 무슨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귀속 청산 자체예요. 꼭 정리해 두시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무청산 특약을 합니다. 야, 우리 사이에 뭔 청산이냐? 청산은 없는 걸로 하자라고 무청산 특약을 해요. 자, 이 무청산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청산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면 집에 가지 뭐하러 이거 공부해요.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 강행 규정. 무청산 특약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전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청산 특약은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언제 하는 건 허용되냐면 청산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돼요. 왜냐하면 청산 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잖아요. 동시행 관계 포기하는 건 되니까. 그럼 언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가능하다고요? 청산 기간 경과 후에 하는 건, 기간 전에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채무자 등의 입장에서는 이런 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갚으면 되죠. 채무자 등의 입장에서는 돈 갚아버리고 가능기 말소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변제하면 되느냐. 청산 기간까지 하나요.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청산 기간 지나도 실제로 아직 청산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변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산 기간까지라고 해야 돼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라고 해야 돼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청산 기간에 한해서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그런데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말소를 구할 수 없냐면 10년이 지나면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가담법의 규정이에요.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나면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두 번째, 누가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냐면 선의의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자, 교재 한번 보시죠. 1번 636쪽에 1번 경매 실행. 파란 글씨만 보세요. 경매가 실행되면 뭘로 봐요?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끝에서 넷째 줄 가운데 한편 법원은 이렇게 되죠. 한편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면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 원인 금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니면 뭐만 신고하라고요? 내용만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배당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신고해야 배당을 해준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취득의안 실행인데 판례 제목 보세요.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처분 청산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돼야 안 돼요? 무슨 청산만 된다고요? 귀속 청산. 처분 청산은 인정 안 돼요. 무슨 실행에 있어서? 사적 실행. 그러니까 지금 공적 실행으로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 실행으로는 처분 청산 안 되고 귀속 청산만 허용된다. 자, 다음 페이지. 실행 통지, 통지사항. 자, 기억해 보시면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뭐라고요? 평가액. 자, 니은에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자기가 해놓고 이거 잘못 말했네 라고 다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알려주느냐? 기억에 통지의 시기는 언제 이후예요? 변제기 이후고, 변제기 이후면 언제라도 상관없어요. 변제기 전 하면 안 돼요. 변제기 전은 안 되고 변제기 후. 그리고 니은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 등이란 자 누구라 그랬어요? 채무자, 물상보등인 제3취득자예요. 세 사람, 세 종류가 있죠. 그 디귿 통지의 방법은 서면 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서면 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후순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판례가 있는데 판례 1번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무효예요? 유효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되어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 다만 채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채무자가 경매는 안 되죠. 지가 채무자인데 얘는 끝까지 청산금 제대로 안 주면 뭘 거절하면 돼요? 본등기를 거절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에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등기 및 인도 채무이행을 거절하면서 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에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실행통지 방법에는 제한 없다. 서면구도 상관없고요. 4번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후순위자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그건 무효가 아닙니다. 자, 이게 다시 보세요. 얘가 1억 남았어 라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다. 1억 남았다는 걸 알려줬으면 곧바로 누구한테 알리라고요? 후순위자. 왜 알려줘야 돼요? 후순위자한테. 돈 받아가라고. 그러면 채무자도 자기 건물이니까 1억 받아갈 권리가 있고 후순위자도 얘한테 빌려줬으니까 1억 받아갈 권리가 있죠. 그럼 채무자와 후순위자가 있으면 누가 우선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순위자죠. 왜냐하면 후순위자는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야? 채무자에게. 그래서 가담법은 전부 다 채무자는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할까요? 없다라고 정할까요? 없어요. 얘가 우선해야 돼요. 근데 얘한테만 알려주고 얘한테 통지를 안 하면 누가 돈 받아갔을까요? 얘가 받아갔겠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광분합니다. 너 나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돈 1억 날려먹었다. 이거 무효다라고 하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또 주면 되죠. 얘따 1억 이렇게 주면 얘는 목적 달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후순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행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건 무효예요. 근데 얘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후순위자에게 안 했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보세요.
마지막에 굵은 글씨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번 더 주면 돼요. 이중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청산 의무 얼마가 지나진다고 했냐면 마지막 제줄에 2개월. 자, 청산 방법은 둘째 줄에 무슨 청산만 인정해요? 귀속 청산,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청산금이 나오죠. 기억해 보면 청산금은 실행통지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을 뺀 차익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 까만색에 청산금은 목적물을 가액에서 빼는 게 뭘 빼는 거예요? 자기 채권액이랑 선순위자 채권액, 선순위자 보증금 이거 다 빼는 거예요. 후순위자 거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누구 거만 빼요? 선순위 채권액만 고려. 자기가 책임질 것만 고려하는 거고. 자, 판례박스의 제목 보세요.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 채무를 대의 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괄호에 뭐라고 됐어요? 적극 포함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1억 받을 거 있는데 선순위자가 있어요. 그럼 선순위자가 있어서 자기가 선순위자가 되기 위해서 대신 갚았다. 누구 돈을 대신 갚았어요? 채무자 돈을 대신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얘는 얘한테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이 구상금 채권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신 갚았다면 이 담보가등기로 담보되는 건 1억일까요? 구상금까지 포함해서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된다는 거예요. 구상금 채권도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 판례 내용이고. 자, 4번에 청산금 면제특약이 나오죠. 면제특약.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청산하지 말자라고 채권자, 채무자가 특약하면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건 무효다. 근데 끝에서 둘째 줄 언제 하면 돼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되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청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후순위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자기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제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얘가 1억 남았다면 채무자보다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나 후순위자야 채권의 증서와 명세를 제시하고 1억을 받아가면 돼요. 청산금의 청구권자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면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뭐 새롭게 암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채무자가 있고 후순위자가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후순위자. 그러면 이 규정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부 다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후순위자가 우선하도록 돼 있고. 자, 오른쪽에 3번. 청산금이 압류되었다. 그러면 채권자는 청산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공탁.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아까 4번 강조했죠? 후순위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전이라도 돼요?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담보가 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 범위에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536조를 준용한다. 선순위가 아니라 누구예요? 담보가 등기 후니까 얘잖아요. 얘. D.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원래 본등기되면 없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얘가 보증금과 인도 사이에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을 때만. 청산금이 남았을 때만. 이렇게 해두시고 5번 보세요. 채무자는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예요?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뭐라고요? 이 눈동자에 힘을 좀 줘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럼 위에다가 청산 기간까지 X 해도 돼요. 청산 기간까지 X. 청산 기간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런데 안 되는 게 파란 글씨예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거나 누가 취득했어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 그럼 의뢰하는 사람이 현재 돈을 빌리고 갑에게 등기를 해주었다. 무슨 담보예요? 등기를 넘겨준 거니까. 양도담보. 가등기하면 무슨 담보고요? 다음. 그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가등기 담보뿐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 모든 비전형 담보는 적용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갑이 등기를 받았을 때 갑은 현재 소유자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 소유자가 돼요? 청산 절차. 어떤 청산 절차? 변제기 지나고 뭐 해야 돼요? 실행 통지하고 몇 달 지나서 2달 지난 다음 이 청산 기간이죠. 청산 기간 경과하면 뭘 주고?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를 하는데 이건 가등기 됐으니까 본등기하는 거고 이미 등기됐으면 등기를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뭐만 받으면 돼요? 인도반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뿐 아니라 양도 담보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담보권자가 합니까? 설정자가 합니까? 소유자가 담보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가 무조건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설정자고 얘가 담보권자예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사용을 하는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갖고 와서 사용해요? 아니면 돈 빌린 사람이 써요? 빌린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설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권이 얘한테 넘어오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얘한테 넘겨줘야 되죠. 여기까지 드셨나요? 예. 똑같은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인 것처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까? 없는 게 원칙입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데 만약에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왜요? 법률이 규정한 거예요. 가담법 11조에서 제3자가 선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민총부터 계속 공부할 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보호돼요? 법률의 규정. 그러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언제 보호해요? 선일 때. 해제는? 좀 전까지 딱 좋았는데 해제나 선악 불문. 해제는 그냥 제3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게 이제 입법자의 결단인 거예요. 해제는 선악 불문 보호하고 이거는 언제만? 선이. 조금 있다. 이거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 실명법 나올 텐데 그건 선악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얘는 왜 선악이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규정했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선일 때 보호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가담법에서 보호되는 사람은 누구만? 선이. 그래서 그 파란 글씨에 돼 있는 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이해되셨죠? 봐두시고. 자, 뭐 소유권 취득은 당연한 거죠. 가등기 담보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 주면서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청산금 주고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본등기 해죠, 본등기. 청산금이 없으면 뭐만 하면 돼요? 본등기. 언제? 자, 만약에 지문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본등기할 수 있다. OX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변제기 지나고 실행 통지하고 최소한 몇 달은 지나서 2달은 지나서. 그럼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를 하는 거고요. 청산금이 없으면 뭐는 지나야? 청산기간은 지나야 본등기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양도담보면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청산금이 있으면 양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자가 될까요? 청산금을 주면. 그럼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 소유자가 돼요? 최소한 청산기간이 지나요. 이게 도래하면 등기는 이미 돼 있으니까 청산금 없으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금을 안 주고 본등기했다. 그 본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갑이 을한테 빌려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얘가 지금 돈 빌려주고 가등기 안 해잖아요. 근데 얘는 청산금도 안 주고 본등기를 한 거예요. 청산금 안 주고 갑이 본등기했다. 그러면 이 청산금 안 주고 한 이 본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을한테 야 미안한데 사실 좀 남았어 이러면서 나중에라도 청산을 거칩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완료하면 여전히 무효일까요? 유효로 바뀔까요? 유효로. 그러니까 지금은 청산 없이 본등기했다면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등기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청산하면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유효등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배해 두시고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얘기 나와 있고 이해 좀 되셨어요?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우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아까 처음에 적용 범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신 이 그림 실행 절차.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실제로 시험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법은 어렵게 나올 것도 없고요. 나오는 거 맨날 뻔해요. 적용 범위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면서 뭐 본등기 청구가 청산기간 내에서 변제기 지나야 한다 이런 거 틀린 거 약간 바꾸는 거니까 요게 절차만 무슨 청산 절차요? 귀속 청산 절차.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예. 말이 안 먹히는 분위기니까. 부동산 실명법 마지막인데 좀만 쉬었다 할게요.